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잠들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분주했던 소음들도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이런 밤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등허리를 스치고 분명히 내 집, 내 방에 누워 있는데도 마치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잘 산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남은 날들을 견디고 있는 걸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넓히고 통장의 숫자를 늘리며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나 혼자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 그런 그에게 찾아온 아주 작고 약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옛날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혼자 살아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 그 노인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김영감 혹은 자물쇠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물쇠였냐고요? 그의 대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고 그의 지갑은 웬만해선 열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의 마음 빗장이 그 누구에게도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 바로 아래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고 기와에는 이끼가 끼었지만 그는 집을 고치는 돈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을 밝혔지만 김영감의 집은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초저녁이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니까요. 그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이 지겨워 도망친 아내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통장에 찍힌 숫자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다 상인과 멱살잡이를 하고 동네 경조사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저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누굴 주려고 그래?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건가 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는 소리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지 돈은 배신 안 해.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눕는 살. 그의 하루는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고 건조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사람의 말소리 대신 낡은 괴종시계가 가는 소리만이 똑딱, 똑딱하고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적막이, 그 고요가 김영감은 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는 살. 그는 그것이 성공한 노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니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면 그 낡은 집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그 거대한 어둠 속에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칠 때가 있었지만 그는 이튿날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물쇠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마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는 그게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부 문 앞에 놓인 아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인데도 새벽 공기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여느 때처럼 새벽 사시면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으앙으앙. 대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도둑고양이가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구나 싶어 그는 빗자루를 치켜들고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덩어리 하나가 문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그 차가운 바닥에 말입니다. 김영감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담요 자락을 들추자 거기에는 핏덩이 같은 아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울다 지쳤는지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며 가냘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어떤 천벌받을 인간이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장대게라도 뛰어가서 알려야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키우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내 인생에 이런 혹덩이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못 본 거다. 나는 못 본 거야. 누가 데려가겠지. 매정하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은 손 하나가 담요 밖으로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휘젓다가 김영감의 바지 끝단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습니다. 털어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눈송이 같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두꺼운 바지 천을 뚫고 그의 차가운 발목에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평생 차가운 동정과 지폐만 만지던 그의 감각에 처음으로 닿은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바람이 윙하고 불었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몸을 떨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어떤 놈이 이 추위에. 아이를 안은 그의 팔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서질까봐 혹은 내 옷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엉거주춤하게 아이를 들고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서 따뜻할 리 없었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아까워 냉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김영감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춥게 산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이불을 펴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내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서 떼지 못했던 장작들을 미친 듯이 쑤셔 넣었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훈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쭈글쭈글한 김영감의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김영감의 가슴 깊은 곳,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물의 뚜껑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걸 어쩐다, 이걸 어째 입으로는 곤란하다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아이의 차가운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3부 키운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딱 며칠만이야. 날 풀리면 파출소에 데려다 줄 거야. 김영감은 벽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김영감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였습니다. 돈이 줄줄 샜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병원비 김영감의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원만 비도 잠을 못 잤을 그가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읍내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분유를 집어들며 손을 벌벌 떨면서도 그는 결국 그 분유를 샀습니다.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제일 좋은 거로 주시오. 그의 입에서 우리 애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가게 주인도 놀라고 김영감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새로 지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던 그는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를 탔습니다. 손목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맞추는 법을 배우고 서툰 손길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보채던 날이면 김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방 안을 서성이며 자장가 대신 밭일할 때 부르던 타령을 흥얼거렸습니다. 에헤라 디야 아프지 마라, 제발 아프지 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등뼈를 타고 전해져 올 때 김영감은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 아이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구나. 그는 자신이 아이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쌍한 생명을 내가 거두어 주었으니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 이 아이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적이라도 난 듯 떠들었습니다. 자물쇠 영감이 애 아빠가 다 됐어. 사람이 늙어서 변하면 죽는다던데. 김영감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으스대며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마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4부. 하지만 실은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함한무하지 어느 날 오후 마루에 앉아 볕을 쬐던 아이가 김영감을 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아지. 김영감은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본 적도 없는 그에게 할아버지라는 말은 마치 훈장처럼 혹은 면류관처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적막 강산 같았던 집,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던 하루. 돈은 쌓여갔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던 시절.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오고 나서야 이 집에 소리가 생겼다는 것을.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래는 자신의 목소리. 아이가 오고 나서야 이 집에 온기가 생겼다는 것을.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바닥, 빨랫줄에 널린 작은 옷가지들이 펄럭이는 풍경. 그는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 덕분에 자신도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씻긴다고 생각했지만 아이 덕분에 자신도 매일 씻고 단정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살린 게 아니었구나. 김영감은 거친 손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송장처럼 살던 나를 살려놨구나. 만약 이 아이가 오지 않았다면 김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추운 방에서 홀로 웅크린 채 통장이나 세어보다가 쓸쓸히 고독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가 죽은 줄도 몰랐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기다리는 맑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필요함이 김영감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돌볼 때 비로소 자기 자신도 돌보게 된다는 것을. 사랑을 줄 곳이 생긴다는 건 내 안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부. 삶에 다시 생긴 목적과 시간.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복덩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촌스럽다고 남들이 뭐라 하든 김영감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복덩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김영감은 이른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그의 얼굴빛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늘 찌푸리고 있던 미간의 주름 대신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혔습니다. 그는 복덩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고 노란 버스에 올라타면 김영감은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모으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불안해서 무서워서 돈을 쌓아두기만 했다면 이제는 쓰기 위해 모았습니다. 복덩이 책가방 사줘야지. 복덩이 대학 가면 등록금 대줘야지. 돈이 숫자에서 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늙어가는 것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자신의 시간이 따라가지 못할까봐 그것이 유일하게 조바심이 났습니다. 내가 딱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젊었어도 그는 밤마다 굽은 무릎을 주무르며 기도했습니다. 신 같은 건 안 믿는다던 그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간절함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죽지 말아야 할 이유, 아침에 반드시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생긴 노년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키운 걸까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복덩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김영감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생 혹사시킨 몸이 이제야 비명을 지른 것이지요. 의사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김영감은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곁을 지키는 건 훌쩍 커버린 복덩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교복 차림으로 달려와 김영감의 손발을 주무르고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야 빨리 낫지. 아, 해봐요. 아이가 숟가락을 내밀자 김영감은 힘겹게 받아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한테 밥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먹이는구나. 어느 날 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김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덩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의 손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의 손은 크고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복덩아, 네 할아버지. 미안하다. 할애비가 돈도 많이 못 남겨주고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하고.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복덩이가 김영감의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나 살려줬잖아. 그 추운 날 문 닫았으면 나 죽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나 걷어줘서, 나 밥 먹여줘서, 나 사람 만들어줬잖아.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세상 전부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내가 할아버지 손자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그가 찾아 헤매던 답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바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자신의 텅 빈 인생을 꽉 채워 키워주었다는 것을, 이 작고 여린 생명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김영감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우리 복덩이, 내가 와줘서 할애비 인생이 참 따뜻했다. 그날 새벽 김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평생 자물쇠처럼 닫혀있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는 활짝 열린 문이 되어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니어 공감 묵상 쓸모 있음과 존재함.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도 김영감처럼 나이가 들어갑니다. 한때는 내가 집안의 기둥이었고 자식들의 우산이었고 사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커서 내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거울 속에는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아 가끔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김영감의 마지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위대해서 복덩이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존경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 문을 열어 주었고, 곁을 내어 주었고, 시간을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자식들이 고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굳건히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늙어간다는 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김영감이 복덩이라는 씨앗을 남겼듯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단단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의 구원이고 누군가의 세상 전부입니다. 김영감의 집 마당에는 지금도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복덩이가 어릴 때 김영감과 함께 심은 나무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키웠는가? 땅이 나무를 키운 걸까요? 아니면 나무가 땅을 숨쉬게 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낸 것이겠지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 아이는 키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 노인을 사람으로 살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아이가 웃어주는 힘으로 제가 살았더군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를 숨쉬게 했던 복덩이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 그 고마운 얼굴을 떠올리며 댓글로 남겨주세요.